두 번째 세션의 핵심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후견주의입니다. 정보 후견주의 대신은 국가 후견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후견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에 반해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해서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보호적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후견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후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영역이 바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매체나 콘텐츠를 규제할 때 그 기본 원리 내지 한계 원리가 뭐냐? 저는 개인적인 전공은 헌법입니다. 헌법적 차원에서 이런 한계 원리가 뭘까? 그러니까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매체 규제할 때 적용돼야 할,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 뭘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가지 정도 명제를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불법 콘텐츠와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구분입니다. 아까 이제 손변호사께서도 유해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규제 정책이라는 제도를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의 구분이 굉장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성인 청소년의 차별적 문제, 세 번째가 인권 주체로서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 존중, 네 번째가 콘텐츠에 대한 등급을 스택할 조화, 다섯 번째가 청소년 보호와 기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 여섯 번째가 자유규제 확대라는 이제 이상 6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 원리, 한계 원리가 왜 중요하냐? 쉽게 말해서 이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규제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판단 척도로서 아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불법 콘텐츠와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불법 콘텐츠는 영어로 말하면 일리거 콘텐츠죠. 이거는 이제 금지의 대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당연히 접근이 안 되고 심지어 성인의 접근도 차단하는 게 바로 불법 콘텐츠고, 대표적으로 음란물이 바로 불법 콘텐츠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청소년 유해 콘텐츠, 영어로 harmful 콘텐츠죠. 그러니까 harmful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 유해 콘텐츠는 관리 대상입니다. 금지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고, 따라서 청소년의 접근만 막아야 되지 성인의 접근은 허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도화한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콘텐츠의 유형이 철저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이게 경계선이 분명하면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불법 콘텐츠 규제 수단이 청소년 보호 목적, 쉽게 말해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요. 2005년도에 BOD 사건이라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 사회 주요 포털이 성인 콘텐츠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어떤 콘텐츠였냐면, 오프라인에서 영상물 등급으로부터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을 갖다가 BOD 형태로 포털이 제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인 인정 절차를 밟게 했죠. 오프라인에서는 분명히 18세 등급을 받은 그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이제 제공을 했는데, 당시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통죄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분명히 18세 등급을 받았으니까 성인은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음란물 유통죄로 기소를 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재미는 뭐냐면 1시간과 25분에서는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그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음란물이 아니지만 온라인에서는 음란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법원의 논리가 불법 콘텐츠와 청소년 유해 콘텐츠 규제가 구분이 안 된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대법원에 가서는 깨지는데, 대법원의 기본적 논리는 온라인에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성인 인정자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지,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강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식의 논리로 이제 판결을 내게 되죠. 현 청에서 보면 정리하면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이 아닌 것이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비율의 사건을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구분이 안 되면 불법 콘텐츠 규제 수단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음란물이 아닌데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청소년 유해 콘텐츠 규제 수단이 불법 콘텐츠 규제 효과를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가 도출되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 확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2013년도에 이제 기존의 연령 확인 이외에 본인 확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본인 인정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본인 인정 프로세스라든지 본인 확인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면 성인들이 아예 포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서 성인들의 어떤 성인적 부담 접근권이 차단되고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불법 콘텐츠와 청소년 유해 콘텐츠 철저하게 분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 콘텐츠와 유해 콘텐츠 구분해야 되고 유해 콘텐츠 같은 경우는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성인의 접근은 허용을 해야 되겠죠. 청소년 접근을 막으면서도 성인 접근을 허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차별적으로 접근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기존의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대표적인 방법이 연령 확인입니다. 정말 주민등록증을 보고 연령이 19세 이상인지 이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포장, 비닐카바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및 격리 이런 식의 각종 이제 방법이 동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튼 이제 온라인에 있어서의 차별적 접근 문제 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여해야 될 게 뭐냐면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반면에 성인 접근도 허용해야 됩니다. 밸런스의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죠. 비유적 표현하면 부인들을 잡기 위해서 초과 상관을 펴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가 도출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인권 주체로서의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 존중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존재합니다. 먼저 당사자는 청소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청소년도 기본적으로 인권 주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이종적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보호 대상으로서의 청소년과 인권 주체로서 청소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만 이제 어느 경우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가 부모입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 양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이거는 자연법상의 권리, 의무입니다. 세 번째가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도 당연히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체 간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권한을 어떻게 밸런스를 할 것인가에 문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걸 갖다가 삼면관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개입을 하더라도 국가의 국영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권 주체로서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 쉽게 말해서 부모의 교육권 상징되는 이 가족의 자율성을 먼저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샷다운제가 문제되는데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국가 국영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평가 척도가 뭐냐?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청소년 자율성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권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율적인 독자적 판단 능력이 있다. 근데 일정한 영역에서 자율적인 컨트롤 능력이 있다 하면 당연히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부모의
교육부가 상징되는 가족의 자율성이죠. 그러니까 청소년부에서 가장 1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은 부모이자 가족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러한 가족의 자율성 요건이 또한 두 번째 요소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게 매트릭스가 나오죠. 경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자율성이 인정되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가족의 자율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네 가지 이제 경우수가 나오는데, 먼저 아기는 청소년이 자율적 판단 능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의 어떤 독자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가 청소년의 자율성이 있고 다만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육적인 어떤 교육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권 추천의 청소년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은 스스로 독자적 판단 능력이 없지만 부모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국가가 국영주의 관점에서 청소년 보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영역이 바로 요 경우입니다. D영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이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력이 없고 또 가족 내에서 자율적인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만 국가가 국영주의 관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샷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독자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가족의 어떤 자율성, 부모의 자율권이, 교육권이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접근하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정 내 문제에, 게임 이용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셧다운되는 국영주의가 갖춰야 정당 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등급 시스템과 조화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레이팅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자율 대신 민간 경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나 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 등급위원회,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관리위원회가 사전 등급 분류를 하는데, 이러한 등급 분류 시스템은 기본적인 목적이 청소년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급 분류 시스템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이 공적 등급 분류 시스템이 이제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도입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이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와 조화되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와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게 바로 또 셧다운제입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제에 적용 대상되는 게임물은 16세 미만 게임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도 이미 게임 같은 경우는 전체 12세, 15세, 18세 등급이 있는데, 근데 전체 12세, 15세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레이팅을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셧다운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적 등급 시스템과 조화되기 힘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보호와 기타 문제 가치관이 좋아하는데요. 사실 청소년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공익입니다. 반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유해 정보를 규제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청소년의 알 권리를 제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 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성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라든지 영업 자유를 또한 제한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도 공익이고 중요한 공익이고, 또한 청소년이라든지 성인의 알 권리도 기본권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가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밸런스 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 보호 규제들과 이런 밸런스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문제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 콘텐츠 규제가 아주 강력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이현세 씨 사건인데요. 여러분들 이현세 씨 다 아시죠? 2000년대 초반에 이분이 이제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청구 시다가 갖다가 성인 버전과 청소년 버전을 두 가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믿은 거는 청소년 버전입니다. 당시 검찰이 이현세 씨의 청구 시나 청소년 버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호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성년자 보호법에 불량마다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량마다를 배포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조항 위반으로 기소를 했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납니다. 근데 유죄 판결하니까 이현세 씨가 절필을 하게 되죠. 다행히 이제 2심에 가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청소년 유해 콘텐츠 규제, 특히 어떠한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런 헌법적 문제, 특히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인정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연령 확인 이외에 본인 확인 제도가 도입되죠. 그래서 이제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시행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데 아까 이 세션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공인인증서는 아이핀 같은 경우는 카버리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아이핀을 갖고 있지 못한 승인의 접근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인데 문제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본인 인증이 아니죠. 휴대전화 정보 인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본인 확인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따라서 이제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휴대전화의 정보 인증에도 불구하고 본인 확인을 의제를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버리지 문제라든지 인정 경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인이 이런 어떤 성인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으면 상당히 일찍 못 따라한다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율규제의 확대 문제인데요. 사실상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당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아서 결국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대안적 시스템으로 자율규제가 많이 이제 주장도 실제로 많이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2000년도에 유럽에서 인터넷 컨텐츠 서밋이 개최되는데 지금 말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에 유통되는 콘텐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서밋을 한 결과물이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자율규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책이 자율규제에 관한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인데 결국은 이제 제목을 보시면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내용은 자율규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는 양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불신하는 거죠. 정부가. 청소년 보호에서는 국가가 법규관점에서 무조건 개입을 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고 굉장히 강한 게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자율규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1세션 같은 경우도 보안 문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어서 이 보안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 일종의 도구만 되지 이데올로기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공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헌법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가치 때문에 밸런스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청소년 보호 쪽에 방침이 너무 강한 나머지 과도한 규제가 너무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제 마지막 감사합니다.